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현입니다. 지금 제가 목이 꽉 잠겼는데요. 오늘 오래간만에 부산에 초미세먼지가 꽤 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우리 새한국의 비전 유튜브에 모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최진석 교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 젊은 양심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뭔가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여튼 많은 철학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화두도 던져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제가 오늘 특별히 부산에 모셨습니다. 사실 신년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모시기가 힘든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한평에서 오셨습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하고 한평에 집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럼 얼마나 그 한평에는 얼마나 자주 가 있습니까? 반반 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금토일. 그럼 지금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자기가 아는 젊은 애들이 그 한평까지 교수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주말에 주말에 그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 학교입니다. 주로 뭘 가르치십니까? 여기서는 주로 철학을 가르치고요. 철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살았지 아직까지는 그렇죠.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지는 못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시대로 도약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 강의를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철학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실과 연결점이 잘 이렇게 포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과 연결이 돼 있지만,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최첨단 문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요. 선생님 블록체인도? 아니, 저는 한 게 아니라 그 산업혁명은 김태유 교수님이 가르치시고. 다른 선생님들 모셔서? 예. 블록체인은 김문수 교수님이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감동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몸 안에 감동의 채널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토벤 공부를 한 5주 합니다. 그 우리 오충문 교수하고 두 분이 아주 가까우시고, 예. 그 노자와 베토벤인가? 예. 그렇죠. 제가 한번 그렇죠. 가서 그 공연을 봤습니다만, 예. 그것도 꽤 오래됐죠. 벌써 한 4, 5년 됐습니다. 4, 5년.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부산은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부산을 그 의미 있게 가장 자주 온 사람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산을 저는 사랑하고 부산을 좀 그 의미 있는 도시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부산이라는 곳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참 귀한 존재죠. 예. 제가 세계 아름다운 4대 도시, 아름다운 도시도 가보고 다 했는데 부산만한 도시가 많지 않아요. 이 부산은 자연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거강이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해운대는 지금 조금 온천이 그렇습니다만 동네는 온천이 아주 유명합니다. 혹시 동네 온천 가보셨어요? 동네 온천 한번 가봤습니다. 내 친구가 그 동네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거기 온천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시면 제가 거리를 한번 모실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건 정말 제가 근자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사실 부산에서 올드타운이면 동네거든요. 원래 동네부가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동네를 좀 키워야 된다. 제가 박용희 시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또 하나 저한테 요즘 그 의미 있는 거는 부산이 능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방이라는 거. 어떤 점에서 의미를 가져요? 부산이 외부 문물과 상당히 그 접촉을 많이 한 도시고. 그렇습니다. 도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기풍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새로운 기풍은 서울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새로운 기풍은 다 지역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 기풍에 제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시선이
인문적 시선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예술적 시선으로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그 인문적 시선을 높이고 예술적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활발하게 하는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노자와 베토벤도 광주, 전주도 비교적 전통이나 그 인문 쪽에 좀 그 많이 이 도시 그 질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규모는 물론 뭐 예, 그렇지 저는 않습니다만. 이 광주, 이제 전라도 제 고향이니까 부산에 오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는 이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광주나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우리 부산에 대해서는 그 지방을 얘기하고 이제 부산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제가 국회의장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제가 정치하는 이유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남해안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하고 제가 섬진강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이제 서울과 대척점에다가 대도시를 만들어서 이게 남해안 시대가 열리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세종시로 수도를 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했듯이 옮겨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이 남해안 쪽 비수도권을 같이 균형 발전시키면서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도시들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대전, 김천 이 아래쪽들 말이죠. 또 저쪽은 이제 전주나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간에서 이제 교류를 전개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아직 별로 씨가 안 먹히고 있어요. 지금 이제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마 1600년 될 겁니다. 임진왜란 전에.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장 먼저 세계 문을 개방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는 지금 광주에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100% 그 연합 새누리당, 지금 국힘당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산은 지금도 아마 한 서너 명 있을 겁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는 구청장이 우리 총 16개인가 그랬는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 빼고는 다 민주당이었어요. 그만큼 부산이라는 곳은 굉장히 개방되고요. 정말 아주 포용력이 강한 곳이죠. 근데 그런 점에서 국제도시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있는 도시다. 그런 점 교수님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좀 이렇게 그 사적으로 볼 때 그 광주 사람들하고 부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좀 그 멋스럽게 살려는 그런 게 있어요. 광주의 멋은 뭐 이런 쪽으로 가고, 그런데 부산의 멋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좀, 부산 사람들은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발전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하거든요. 사실 인문적 높이의 시선이랄지 예술적 높이의 시선의 상승이라는 것이 어떤 이 멋지게 살려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더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부산 친구들 또 뭐 오충근 감독이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이 부산 사람들이 이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혹은 또 멋진 사나이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저는 표현은 제가 부산에 지금 뭐 거의 70년 가까이 살면서도 오늘 처음 제가 들어보는 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여기 속에서 사니까 그걸 모르죠. 잘 모르는데 멋지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제가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나이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모르겠는데 멋지다는 게 뭘 이야기해? 저는 저 자신이 굉장히 멋졌으니까. 아니, 의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계속 멋지셨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모자도 빽딱하게 쓰고요. 이 홍보도 좀 풀기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멋쟁이 좀 그래 했죠. 부산적 전체적으로 좀 멋쟁이가 많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광주도 그렇거든요. 그래. 다른 이야기 이제 본론 좀 돌아가면
저도 이제 교육자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도 이제 저 선친께서 예. 초등학교 선생님 예. 하셨죠. 근데 그때 제가 어딘가 유튜브를 보니까 철학하실 때 예. 아버님 놀래가지고 그러시죠. 휴가 내가서 올라왔다면서요. 예. 그 이야기 좀 해보시죠. 아니 우리 아버님이 그 학교 선생님을 41년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41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결근을 딱 하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철학과 간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철학과 간다고 하니까 이 서울대 자취방으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오셨어요. 깜짝 놀랐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부모님께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전보를 쳐서 알렸거든요. 예,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보를 받고 깜짝 놀라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아주 참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을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한테 고시 공부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시 공부는 할 자신도 없고 그때는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문제들이 다 철학적인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 더 물어보고 싶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제 생각도 좀 나는데 제 아버님도 교육자시지만 그 전에 아버지 일본 중앙법대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고등고시를 해서 이제 검사 15로 있다가 이제 해방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대를 가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의과대 가야 된다. 내 형님 의과대 갔으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뒤를 해서 법대를 가겠다. 안 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도 듣기 전에 하여튼 뭐 책꽂이도 집어 던지고 처음에는 설득을 하다가 나중에는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방금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안 가면 죽일 듯이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속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고 아버지 모르겠구나. 진짜 착하셨습니까? 진짜 착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연애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했지만 그런 거 빼고는 다 착했는데 심성이 착했으니까. 안 착한 거 빼고 하면 다 착한 거. 아니 심성이 착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의과대 일단 갔다가 등록해 놔놓고 다시 재수해가지고 뭐 서울대학에 못 가겠지만 연고대는 갈 자신 있으니까 그래 하지 뭐 이래 생각하고 의과대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아버님이 그때 생각한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셨으니까 그 자격증이 없이 산다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잘했죠. 그 덕분에 제가 국회의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법대 갔으면 국회의장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한 데는. 그래도 하셨을 겁니다. 운명이 정해진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식이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 좀 가줬으면 싶을 텐데 교수님도 지금 엉뚱하게 철학이를 그래서 제 아버지는 철학이 더 졸도했을 거예요. 근데 철학을 왜 그렇게 꼭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머릿속에 좀 어린 시절에 잠깐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산다는 게 뭔지 내가 왜 이 별에 왔는지 그다음에 특별하셨네. 왜 이 유한한 시간 속을 이렇게 잠깐 있다가 가는지 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었어요. 저는 근데 그 비슷한 문제가 저는 예과 1학년, 2학년 대학 입학해가지고 생겼는데 선생님은 그 전에 생겼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눈이 안 가더라고요. 아까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른 말이 있으면 그걸 하고 가야 시원해가지고. 제가 하버드 대학 있을 때 유태인 이 박사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유태인 교수가 유태인들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교육열이 높고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좀 이렇게 깐죽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데 네가 왜 우리 유태인을 못 따라오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자체는 기분 나빴지만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인재들은 상위 1%들이 자격증에 매달리더라.
그런데 유태인들은 상위 1%는 자격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상위 1%들은 좀 더 도전하고 이 자격증이 없고 좀 더 위험 부담이 큰 그런 것에 그런 것을 자기 직업으로 삼지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는 안 해. 근데 보니까 너희들이 영리하고 교육열 높고 그렇지만 우리 유태인을 못 따라오는 이유는 너희들은 상위 1%들이 새 길을 여는데 자기를 바치지 않고. 그게 몇 년 전쯤입니까? 그때가 1996년입니다. 그럼 지금 따지면 28년 전인데 네. 26년. 네. 그러니까 26년이 지난 지금 시대로 보면 예. 이제 우리도 상당히 이제 경제가 이스라엘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상위 1%가 아니라 상위 5%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그런데 됩니다. 지금 제가 보면 그것도 또 역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질문도 받아보고 또 생각도 여러 가지를 해보고 보니까 그 인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재라는 거는 저는 그 헤르만 헤세의 말 하나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 이상이다. 예. 지금 여기 있는 너는 네가 아니야. 진짜 너는 이 다음에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부단히 건너가고 부단히 확장하는 존재죠. 예. 그러니까 이 항상 그 시선이 지금 내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인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은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더 많이 차지할까 하는 것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말씀하신 그 인재가 여태까지 우리는 말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같은데 여태까지 인재라 그러면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사람 인재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 인재는 좀 억가적으로 나가요. 지금 대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 부모들이 그렇게 리더를 하는 거 특히 어머니가 그걸 내가 좀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 의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직업적으로는요. 의사가 굉장히 사실은 힘듭니다. 이 제도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우리가 속칭 많은 인재들이 정작에 해야 될 철학과도 가고 뭐 인문학도 하고 뭐 이런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것보다 전부 다 이렇게 몰리잖아요. 과대학으로. 이건 나라로 봐서는 굉장한 마이너스다. 그래. 이렇게 대한민국에 가서 과연 미래가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인재의 말씀인데 그 인재라는 게 정말 자기 자신은 한 단계 더 업되고 하나 더 미래로 가는 그럴 수 있는 생각의 힘도 가지고 영혼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자격증 있는 직업을 가지는 분들은 뭐 인재가 아니다 그런 뜻은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인문적 향취가 있는 변호사, 인문적 향취가 있는 의사.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항상 다음의 높이에서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을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는 인재가 인재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한 3년 의사소 근무도 하고 또 석학들에게 가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계적인 그 명성이 자자한 의사는 단순히 수술만 많이 하고 논문을 많이 썼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품이 많은 후학들이나 동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그래서 제가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요. 이게 아무튼 그 우리 의사들도 진정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 물론 의사로서의 지식이나 또 외과에서 기능이나 기술은 뛰어나야죠. 열심히 하면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독서도 많이 하고 사색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각의 힘을 키워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사람이 되고 인성도 가꾸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의사다. 그 의사라는 것은 돈 버는 게 의사가 아니다. 의사는 열심히 하면 생활은 보장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이다. 이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매진해버리면
그 부분이 빠져버린다. 그럼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다.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본들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돈을 한 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하세요. 이병철 그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저 몇 년 전에 죽고 오니까 아이고 야야 니 잘 왔다.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아버지 저도 빈손으로 왔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예, 예.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의사건 변호사건 또는 뭐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교수도 마찬가지고 저는 존경받고 훌륭합니다. 예. 그럼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방금 의장님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제 이것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것을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인재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시민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는 백성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백성은 생각 없는 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 백성일 때는 생각은 왕 혼자 하거든요. 그렇죠. 지배자 혼자 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그 생각대로 따라서 살면 되거든요. 이걸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 우리가 시대가 진화해서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로 왔는데 민주주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왕은 사라지고 각 구성원들이 다 각자 작은 왕들이 되어 가지고 그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조화를 이루고 이게 소위 공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 전제 군주 국가 때는 왕이 주인이고 예. 지금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예, 예.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예. 국민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이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거 이제 아주 혼돈 속에 있지만 이제 70몇 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예. 이걸 이제 정치하면서 늘 주장하는 예, 거죠.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 예, 예. 아주 좋은 말씀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왕인 이 사람을 스스로 왕인 이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그 생각하는 능력이 발출되는 더 근본적인 건 뭐냐? 그걸 저는 덕성이라고 봅니다. 덕이라고 봅니다. 아까 저기 정의와 기념관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최장집 교수님 글 속에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를 덕성으로 포착하신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나오죠. 예, 예. 그걸 제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날을 꿈꾼다. 더 다음의 날을 꿈꾼다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덕성이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힘, 이 덕성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시민은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려면은 덕성 함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널리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고 그걸 연마할 수 있겠느냐. 그럼 지금 이제 그게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서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지금 이제 한평에서도 그래 스쿨을 만들어서 이제 하시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걸 배우고 자기 체화해서 돌아가서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걸 또 남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게 좀 이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이제 좀 마음이 이제 조급하죠.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우리 국민들 하여금 그런 생각하게 하는 그 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뭐 교육이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 좀 해보시죠. 교육.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의 리딩 그룹이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 사회 리딩 그룹이 모범을 보이는데 이 모범은 되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이 산업이나
뭐 그다음에 예술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영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이 작은 이익보다는 대의를 위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그것이 국민의 교육 효과는 엄청난데.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이제 나 정치 부분 이야기는 오늘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2부에 가서 이제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특강을 하거나 어디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정치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우리 소위 이제 저는 그걸 이제 이니셜 맞춰서 배 가지라고 그래요. 배운 자, 가진 자, 그리고 지도자. 이 배 가치가 은행 일치, 지행 일치를 해야 된다. 해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젊은이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배울 게 없는 거죠. 잘못 배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는 이제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하나의 툴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그런 지도층들이 좀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사실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 그러니까 뜻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 교육에 좀 더 투자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게 문제가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각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각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살 깔았거든요. 이제는 생각을 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덕성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덕성을 고려해야 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대다 받은 삶에서 질문하는 사람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결과를 받아서 사는 삶을 우리는 보통 추격국가라고 하거든요. 따라하는 삶. 근데 이 따라하는 삶으로는 우리가 추격하는 삶으로는 도달할 가장 높은 것에 도달해 버렸어요. 추격국가로 그렇죠.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에 한 단계를 보통은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가 헤어나온 나라는 아직까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이제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책 읽는 것을 뭐 취미라 할 정도로 좋아했고 나름대로 혼자 이제 고민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최근에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보면 건너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답만 가지고 남이 만든 답을 따라가다가 이제까지 왔다는 건데 사실 그런 말씀을 교수님이 처음 하신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고 이제 그걸 딱 쪽지까지 찝어서 이야기해 준 분이 최진석 교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널리 알려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 초등학생이라도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하여튼 자꾸 생각하게끔 스스로 자기 질문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조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성되지 않으면 해보자고 지금 모신 거예요. 그렇습니다.